오늘은 지금부터 한 1시간 남짓 시간에 걸쳐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면 어떤 교과서든 다 그럴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경제학은 어떤 학문인가? 답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죠. 경제학은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적어가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만 빨아 적도록 하세요. 쓰느라고 소리를 못 듣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칠판에 쓰는 것은 책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은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번씩 이야기해 볼 어휘, 단어, 개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앞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 여러 번 쓰게 될 용어들입니다. 무엇에 관한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이거 다 아는 얘기죠. 한쪽에는 유한한 자원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에는 무한한 욕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무한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 그럼 거기서 자동적으로 선택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늘 인간은 자원이 유한하다는 그런 환경에서 자기의 행복을 최대한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된다.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무한한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은 그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그리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경제 현상은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선택을 좀 다르게 했죠. 무한한 욕망이 있고 자원은 유한하다. 그럼 뭘 선택하느냐? 사냥을 나가는 거죠. 전쟁을 치고 약탈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를 통해서 지금은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고대나 중세기에 약탈, 전쟁, 살인, 대량 학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거래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아즈텍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저 남미에 코르테즈라는 유럽인이 배를 타고 400명이 아즈텍 문명을 침략해가지고 그 100만 명이나 되던 원주민들을 전부 몰살시킵니다. 문명을 완전히 파괴하죠. 금붙이란 금붙이는 전부 다 뜯어갑니다. 그것이 몇 세기 전에 유럽인들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이었죠. 실제 경제 현상은 이렇게 한가하고 평화로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한가하고 평화로운 표현 이면에는 전쟁, 혁명 이런 것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많은 현상들을 다 눈을 감아버리고
합법적이고 아주 평화롭게 일어나는 거래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니까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왜 그렇게 행동하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자 사회과학인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꼭 자연과학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최적화, 옵티마이징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곡선과 이런 직선이 어느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점이 최적점이고 뭐 조건이 변하면 이 직선이 이렇게 이동하고 저 곡선이 저렇게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얼핏 보면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 같아요. 그렇지만 경제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입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도대체 인간은 왜 자기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할까요? 주어진 거죠. 주어진 본성입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죠.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갑니다. 저것을 멈추려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노력을 하죠. 가지려고 하지 마라. 비워라. 비워라. 비울수록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원과 욕망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이 행복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function of 뭐의 함수다 라고 얘기할 때 자원을 resource라고 하고 욕망을 desire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implicit한 암묵적인 함수고 그냥 explicit하게 대외적으로 표현하게 쓴다면 행복은 어떤 상수를 곱하고 여기에다 분모에다가 욕망을 넣고 위에다가 자원을 넣으면 이게 적당한 행복 방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얼마만큼을 충족시켰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거기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어떤 사람의 행복도를 재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게 무한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한하죠? 이 R은 유한한 숫자죠. 그럼 이 좌변에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0.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한한 값을 분모에 넣고 분자에 유한한 어떤 값을 넣을 경우에 그것이 아무리 큰 숫자라 할지라도 나누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경제학이 아무리 선택을 잘 해봐야 별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영국의 어떤 갑부가 아내와 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 저택에 불을 질러서 영국 맞나요? 완전히 까맣게 탄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그저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백만장자, 지금 봤다 억만장자죠. 그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했기에 자기의 아내라면 또 모르지만 자식을 쏴 죽인다는 것은 만약 친자식이라면 자기하고 DNA가 절반, 유전자가 절반 일치하는 근친을 살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불행 또는 절망감 이런 것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여기 아무리 큰 숫자가 들어가도 저절로 행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 상수의 작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조금만 키워도 이 값이 굉장히 커서 행복도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A 값이 너무 작아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별로 행복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제학의 정의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찌 보면 폭이 좁고 좀 천박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죠. 이 일은 성직자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계속 선택에 관한 항목만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경제학이 별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쓸모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거의 모든 인간들이 다 무한한 욕망을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키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어떤 경쟁 대상과 이 게임에서 이기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은 생물에게 본원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아메바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마천 이 사기에 기록해둔 3000년 전의 인간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보는 이 인간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소비 수준은 사마천 시대의 왕 정도 돼야 누릴 수 있는 소비 생활 수준입니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죠. 풀과 나무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DNA는 같은 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4가지 생물학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메바가 우리의 조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이 경제학에 대한 정의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공리입니다. 또는 합리적이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경제학자들이 합리적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합리적이라는 표현 속에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든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기성과 같은 뜻입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인. 이 경제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간 또는 개인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왜 사느냐? 라고 말할 때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있는 내용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럼 행복이란 뭘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행복이란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아주 철학적으로 정식화한 사람은 제레미 벤담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영국 철학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리주의라고 말할 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상,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공리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틸리테리어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틸리테리어니즘, 공리주의, 이익을 쫓는 주의입니다. 근데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다. 철학에서는 공리주의를 좀 다르게 학자들이 쓰기도 합니다만, 경제학에서 공리주의라는 것은 곧 공공의 이익을 돌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개인이 자기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런다. 이것이 인간 행동의 기본 동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점잖게 표현하면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좋은 의견을 내는 학생은 1점의 가점을 주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나도 좋은 의견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결석하면 1점을 뺍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웬만하면 결석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 시간에나 다룰 것 같은 문제인데 왜 경제학에서 다룰까? 이 공리로부터 곧바로 또 다른 공준, 공리, 하여튼 정리,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리가 무엇인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공리라는 것은 무증명 명제입니다. 무증명 명제. 증명 없이 참으로 인식하는 것. 수학 같으면 어떤 게 있나요? 평행선 공리, 이런 게 있죠. 어떤 선분 위에 두 점을 각각 지나는 두 직선이 같은 각도로 그 선분과 교차할 때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평행선은. 이것이 평행선 공리인데 많은 수학의 정리들이 이 공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리는 맞지 않죠. 이것은 유클리드의 세계에서만 맞습니다. 공간의 휘는 아인슈타인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혹은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그런 아주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이 평행선 공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의 세계에서만 타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경제이론에서도 이론을 쌓아올리는 공리가 필요하고 그 기본 공리로서 이 이성, 인간의 이성이라는 공리가 나온 겁니다. 이 공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제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중요사항을 적기 전에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의 질서를 찾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지구에서부터 처음은 우리 은하를 지나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관측할 수도 없는 어떤 천체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규율하는 하나의 질서를 찾기 위해서 물리학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60억 인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기본 원리를 찾고 싶은 것이죠. 경제학은. 그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어떤 지적인 즐거움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은하수라는 이름을 가진 은하의 이 나선형 8의 저 끝에 있는 변방에 있는 태양이라는 그저 그런 별. 태양이라는 별로 뜨겁지도 않고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런 별의 주변을 도는 잘 보이지도 않는 초라한 행성이거든요. 지구가. 멀리 가서 보면 지구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야말로 초라해 빠진 그런 행성인데 거기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우리는 다른 어떤 행성에 생명이 있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성 중에서는 지구가 유일하게 지성을 가진 생물이 사는 공간입니다.
근데 요 별볼이 없는 별에 사는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하는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숫자가 1000조 개, 1000억 개라고 합니다. 1000억 개 정도. 각각의 은하는 또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가지고 있어요. 행성의 숫자는 별의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대개 하나의 은하에는 1조 개의 행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1조 개의 행성이 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죠. 우주에. 근데 우리가 이 작은 행성에 살면서 뉴턴이 발견한 것이 뭐냐? 그 광대한 또는 무한 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코스모스를 규율하는 물리적 법칙이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규율하는 질서와 같은 질서라는 거죠. 같은 구성, 같은 원리.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 뉴턴이 느꼈던 희열,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놀라운 발견이죠.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물리법칙. 아담 스미스는 지구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법칙을 찾아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이제 국부론 1776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부 사항들을 연구하는 경제학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인이라는 관념은 우주를 구성하는 최종 단위가 원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경제 현상의 기저에 내려가면 개인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경제적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두움 이라는, 이것도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 개인이라는 이 하나의 경제 주체라는 것은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원자 비슷한 것 또는 분자 비슷한 존재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를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원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런 경제인을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인간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지도 않은 인간도 많고 또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꼭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구체적인 인간은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그 기저에 놓여있는 기본 법칙을 이야기하려면 역시 이기성의 원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극단적인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이 인간은 여러분들이 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일원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여러 곳에 나타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어떤 법칙에 의거해서 마치 행성과 행성이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또 행성과 그 행성이 속한 하나의 태양 내행성계, 태양계가 만들어져 있고 그 태양계가 은하수 성단에 속해 있어서 또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은하수 성단이 이 무한팽창하는 우주 속에 하나의 구성 부분으로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른 특정한 개성을 가진 개개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경제단위 안에서 또는 이 지구적인 차원의 시장에서 서로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관계 맺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경제인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선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로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상품 시장에서는 다 소비자로 나타납니다. 유한한 자원, 이런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한 달치 용돈이 되겠죠. 무한한 욕망, 하고 싶은 게 무지하게 많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금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선택인가를 해서 무언가를 사는 겁니다. 서비스를 사건, 재화를 사건. 여러분이 닌텐도를 살 수도 있고 돈이 생겼을 때 100만 원이 갑자기 길 가다가 100만 원을 주었다.
라고 말할 때 닌텐도 DS 대학생도 한다 그러대. 그 돈 가지고 뭐 오늘 저녁에 축구평가전 하나요? 뭐 상암동 구장에서 한다. 그러면 축구표를 끊을 수도 있겠죠. PC방에 갈 수도 있고 당구를 칠 수도 있겠고, 여하튼 사람들은 지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요. 구입합니다. 그 서비스 또는 재화를 구입합니다. 여러분은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경제인들이 내리는 이 소비 선택,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제품이 얼마만큼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비시장에서는 소비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으로 가면 여러분은 노동력의 공급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민경제 또는 세계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계라고 해요. 또는 민간 가계. 예. 이것은 소비단위입니다. 소비단위. 이쪽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 요소를 모아서 그것을 조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원이 있을 때 내 행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뭔가를 구매하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학생이 안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직접 만든 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가 만든 물건을 쓰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가 만든 것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모든 서비스와 재화를 만든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것이 뭐 1인 가내 수공업으로 만든 귀걸이든, 또는 엄청나게 대량 생산한 바바라 슈즈든, 요즘 뭐 바바라 슈즈인가요? 여자분들 밑창 없는 예쁜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던데, 대량 생산된 것이든, 그것은 전부 다 기업 활동입니다. 무엇인가를 생산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 대해서는 묘사를 많이 했으니까 이 행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뭐가 가죠? 재화와 서비스가 갑니다. 그죠? 미용실에 가서 컷을 하면 그 미용실은 기업이고, 여러분은 그 기업으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게 됩니다. 뭐가 갑니까? 돈 줘야지, 돈. 화폐가 갑니다. 이건 경제학 개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화폐를 어디서 얻죠? 기업에서 얻어야죠. 일해주고. 기업의 경영자라 할지라도 가서 경영노동을 하고 돈을 받는 거니까. 또는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든가. 이 화폐는 기업에서 여러분에게로 와야 됩니다. 화폐가 다시 오죠. 그 대신에 여러분은 뭘 주느냐? 생산 요소를 줍니다. 생산 요소. 노동력 또는 자본을 주면 자본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고,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게 되죠. 끝없이 도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돌아오면 다 소비자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는 여기 가면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사장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이 민간 가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 노동력, 자본, 이런 것들을 기업에 제공해주고 화폐를 받습니다. 이것이 임금,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중간에는 은행이 끼어있죠. 은행, 주식시장 이런 것도 끼어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기업은 화폐를 주고 이 화폐를 다시 땡겨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만든 물건, 서비스를 민간 가게에 주는 대신
그래서 한쪽으로는 생산 요소가 기업으로 흘러가고 이 생산 요소가 결합된 재화와 서비스가 가게로 갑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화폐가 흘러다니죠. 이것이 가장 단순한 국민 경제의 질서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도 이 순환에서 빠져나와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이 순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긴 해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보조금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순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이 흐름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 생산 요소가 거래될 때 여기 요소시장이 형성됩니다. 노동시장, 자본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거래되는 것이죠. 자본시장에서는 이자율이 결정되고 노동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받을 임금 수준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교육받는 것은 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많은 급여와 보너스와 이런 걸 받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죠. 심지어 경영자 노동시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CEO 시장, 전문 경영인 노동력 시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이 아니고 여러 갈래로 세분되어 있는 시장이고 좋은 조건으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죠. 시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품 시장입니다. 기업들은 여기서는 민간 가게가 약자고 팔아야 되니까. 상품 시장입니다. 여기는. 이쪽은 상품 시장이죠.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데서는 소비자가 왕이죠.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신상품을 내놓고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고 이 경쟁을 여기서 엄청나게 합니다. 잘 적응하는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성장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파산, 도산, 쫄딱 망하게 되죠. 살벌합니다. 이것이 국민경제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속에 들어와서 상품시장에서는 소비자로 자기 선택을 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로 행동을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주변 걸 한번 지워보죠. 이렇게 여기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적었고 경제 주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 더 있죠. 국가는 국민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런 거래 질서, 경쟁의 질서 이런 것들 다 만들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합니다. 교과서에는 국가가 없어도 이거 잘 작동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가가 적정한 질서를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냥 단순한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를 상정을 하면 국가가 여기 끼어듭니다. 국가는 민간 가게로부터 뭘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가죠? 세금. 세금을 가지고. 이게 화폐입니다. 화폐. 세금도 화폐로 가져가는 거예요. 기업으로부터도 화폐를 가지고 가죠. 세금의 형태로. 뭘 줍니까? 뭘 주죠? 요즘은 물도 주고 그러던데 국가에서 파란 색깔 들어있는 거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쏴주고 예. 그것도 공공재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국가가 공공재,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가는 대가로 길, 그죠? 돈 따로 안 받는 도로, 고속도로 말고 치안, 국방 이런 게 다 추상적으로 말할 때 국민에게 주어지는 공공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국가가 필요해요. 왜냐? 국가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죠. 공공재를 줍니다.
여기서 국가는 민간에 맡겨놨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사람이 잘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공공 서비스와 공공재를 제공하고 그 대신 세금을 받아가는 그런 주체로 등장합니다.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기 뭐가 많이 흘러다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물통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순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파이프가 크고 그 안에 물이 많이 흘러다니는 나라, 그리고 갈수록 물이 점점 늘어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성장하는,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이 파이프가 가늘어지고 거기 물이 마르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퇴락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기 물이 얼마나 돌아다니느냐를 재는 도구 중에 하나가 GDP, 국내 총생산, 또는 GNP, 국민 총소득, GNI, 이런 지표들은 전부 얼마나 많은 물이 이 세 수조 사이를 돌아다니느냐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민 경제는 이걸로 종결됩니다. 자, 우리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 나라 이름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많은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중국산 볼펜을 하나 샀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볼펜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 공장이 중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외국이라고 합니다. 외국. 경제학 책에는 foreign 이렇게 해서 foreign, 외국이라고 해서, 이쪽은 domestic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약자를 쓸 때 외국을 표시할 때는 항상 F를 쓰고 밑에다가 국내를 표시할 때는 D를 씁니다. 외국, 미국부터 시작해서 스와질랜드까지. 스와질랜드는 보니까 최근에 임금님이 11번째인가 12번째 왕비를 간택하는 행사를 하는데 10대 후반의 소녀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무슨 리드 댄스인가요? 갈대춤인가 그거를 토플리스로 그렇게 그런 기사를 봤는데, 하여튼 미국서부터 스와질랜드까지 전부 다 합쳐서 외국입니다. 외국. 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뭐가 갑니까? 상품과 재화와 서비스. 통틀어서 상품. 뭐가 거래되죠? 상품. 뭐가 옵니까? 화폐가 오죠. 동시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상품이 옵니다. 상품. 반대쪽으로 화폐가 가죠. 이 순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부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수조의 물이 여기서만 도는 게 아니고 밖으로도 흘러나가고 밖에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적게 나가고 많이 들어오면 여기 물이 늘어나겠죠. 많이 나가고 적게 들어오면 물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출 많이 하면 다 좋아하죠.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걱정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관계가 없어요. 자체의 능력과 실력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든 50년, 100년 계속 경상수지 흑자만 볼 수도 없고 50년, 100년 적자만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관심이 많은 환율, 여기서 거래를 할 때 여기는 전부 똑같은 화폐를 사용합니다. 10,000원짜리 수표 온라인 송금하고 그렇게 하죠. 여기는 서로 다른 화폐가 사용되죠. 그래서 여기서 외환시장이 형성됩니다. 환율이 결정되고 이 외국과의 관계 속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국제금융시장이 여기 위치하는 거죠. 국제상품시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을 하나로 썼지만 입체적으로 쓰면 대한민국이 동그랗게 하나의 행성처럼 있고
그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다른 행성들이 있고 그 행성과 지구라는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이라는 행성 사이에 구름다리 또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그걸로 서로 교신하면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개별적 국민 경제들이 내부에서 작동되는 방식이고 외부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살려면 황금률에 따라야 됩니다. 황금률이 뭐죠? 도덕적 황금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네가 남에게 해줘라. 그게 도덕적 황금률이죠.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물건, 요소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기능, 기술,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남이 많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으면 남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남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직장을 잡을 수 없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물건이 누군가의 욕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만든 물건을 사려고 아우성쳐야 내가 부자가 되죠. 이런 원리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민간 가게에 우리가 소비자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기업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무한한 욕망과 기업은 무한한 이윤에 대한 욕망이 있겠죠. 소비자는 무한한 소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소비자일 때, 생산자일 때 또는 수요자일 때, 공급자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만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죠. 또는 예측까지 아니더라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알아듣지 못할 설명이 있습니까? 쉽죠,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쉽습니다. 가끔 의문을 가지죠.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할까? 전쟁은 왜 일어날까? 인간들이 왜 저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까? 어떨 때 보면 지극히 따뜻하고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때는 아주 다르게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컨대 나치 시대 독일의 그 SS 돌격대에 근무했던 병사들이 나중에 전범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학자들이 했던 인터뷰 이런 것들 다 모아보면 그 사람들이 병영에 있으면 썼던 편지, 인터뷰, 뭐 각종 행적에 대한 기록 이런 걸 찾아보면 가정에서 더없이 자녀들에게 따뜻하게 남편으로서 인간적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데려가서 집단 학살을 한 거죠. 그 학살의 현장을 매일매일 보고 거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점에서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정이 넘칩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의문들을 여러분도 갖고 있죠? 인간은 과거와 투쟁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대뇌의, 우리의 뇌의 작용,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 뇌의 작용입니다. 혹시 의과대학 학생이 있습니까? 생물학과.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그냥 여담 삼아 해보죠. 인간의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렇게 이 RV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연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고, 이 피질,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맞을 겁니다, 아마. 이 RV라는 것은 긴 진화 과정에서 파충류 시대에 만들어진 거래요, 이게. 파충류들은 신체 접촉을 안 하죠? 파충류가 자기 새끼를 핥아주고 안아주고 껴안아주는 거 봤습니까? 신체 접촉이 없어요. 컨택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먹죠. 이 변연체라는 것은 포유류 단계에서 형성된 거. 진화 과정에서 뇌가 옛날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속 쌓아갑니다.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것은 포유류 단계에서 생겨난 거라고 그래요. 대뇌 피질은 영장류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탐욕, 증오감, 혐오감, 이런 것들, 힘 있는 자에 대한 굴종,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이 R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파충류 시대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 자아의 일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더 인간적인 고등동물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행위들을 여기서 결정하죠. 제일 인간에게 두드러진 부분은 대뇌 피질인데, 여기 타인에 대한 배려, 그 신체 접촉에 대한 선호, 평화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뇌 피질이 담당하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는 영장류에게만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기능은. 사실 그 SS 돌격대원의 뇌 속에도 똑같은 구조가 있었으니까 히틀러가 파충류 시절의 뇌가 담당하던 잔혹한 일들을 벌여놨을 때 이 본능은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집에 편지를 쓸 때는 대뇌 피질이 가동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평화롭게 교섭하고 거래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행위를 하는, 이것들은 대뇌 피질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상대를 속이거나 착취해 먹거나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 욕망은 대개 이 R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또 인간 집단 속에서도 이 원시적이고 충동적인 파괴 본능, 이런 것들과 대뇌 피질에서 작용하는 이 문명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이것 사이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얘네들이 우리들의 뇌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한 사회가 때로 대뇌 피질의 압도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회가 어느 다른 시대에 가면 자꾸자꾸 뇌의 아랫부분이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독일을 예를 들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가 좋았던 시절이라면 나치 시대는 아주 인류의 문명사를 뒤로 돌리는,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에 인간이 있었던 상태, 그때 있던 두뇌 기능, 이런 것들이 살아 올라오는 그런 나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 연방공화국이 성립하고 나니까 또 독일은 굉장히 점잖은 문명국가로 또 가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는지 모르죠. 경제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로서 경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소비자 행동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대응하는 공급자 이론이 있습니다. 혹은 생산자 이론이. 생산자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발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도 술집에 가면 위스키 소비자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소비자로서. 이 행복을 아까 공리주의라고 할 때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틸리티. 이걸 유라고 쓰죠. 유. 이 사람의 행복은 뭐에 달려 있느냐? 소비자일 때 뭐에 달려 있을까요? 소비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많은 서비스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 사람의 행복 수준은 올라간다. 이것이 소비자 행동 이론의 기본 공리입니다. 많이 소비할수록 더 행복하다. 맞나요? 맞죠?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 이론에서는 많이 소비하면 더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의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I번째 사람, 지구인을 1번부터 60억 번까지 세웠을 때 그 중에 I번째에 해당하는 임의의 사람의 삶의 행복은 무엇에 좌우되느냐? 그 사람이 소비하는 양의 함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적 표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 만족, 하여튼 어떤 의미든 어떤 사람의 행복의 수준은 그 사람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에 달려있다. 이 말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CI라는 것은 I번째 사람의 소비량을 말하는 거죠. 여기 I를 넣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들어보셨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또는 멜더스의 인구법칙. 식량은 산술급술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2, 4, 8, 2, 4, 16, 32 이렇게 증가하면 어느 시점에선가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대규모 굶어 죽는 사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멜더스의 인구법칙입니다. 이 인구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이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 제한된 토지에 계속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생산량이 늘긴 늘겠지만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늘지는 않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한 사람의 일꾼의 노력, 그것은 아주 조그만 그런 생산물의 증가밖에 갖고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멜더스의 인구법칙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이 한계 생산력 체감의 법칙인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어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첫 숟갈보다는 50번째 숟갈이 맛이 없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일치하죠? 배가 많이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첫 술이 제일 맛있죠? 아직 배가 고프니까 몸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먹을 걸 달라고. 들어가면 곧바로 세포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나죠. 점점 많이 들어가서 이제 위에 밥이 이렇게 차가지고 윗부분에 있는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뇌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꽉 찼다. 이게 뇌로 가면 그때부터는 밥을 먹기 싫어져요. 심지어 밥을 남기기도 하죠. 먹기 싫어서. 첫 번째 먹었던 한 숟갈은 굉장히 맛있었는데 한 30번째 숟갈은 별로 맛이 없어요. 이게 헬름홀츠라는 생리학자가 발견한 한계 자극 체감의 법칙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극을 사람의 몸에 계속 가하면 그 자극을 느끼는 정도가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약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그 자극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또는 그 자극
어떤 찌름이 주는 한계 자극, 최종적인 마지막에 찔렀을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자극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많이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지는데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단위를 더 소비했을 때 느끼는 행복의 증가분이 줄어든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같은 노래도 10번 들으면 지겨워지죠. 인간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이 여러 번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이루어진 생리학의 발견입니다. 신경세포의 작용 방식에 대한 냄새, 들판을 가다가 인분을 퇴비 이런 걸 뿌려놔가지고 냄새가 막 날 때 처음에는 독하지만 좀 지나면 둔감해지죠. 인간이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의 적응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소비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은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계속 높아진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분하면, 이게 미분입니다. 미분.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미분을 안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건 총효용은 증가하지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복은 소비량에 달려있고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의 행복도는 증가하는데 마지막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행복의 양은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감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기하학적으로 써볼까요? 기하학적으로 쓰면 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이것을 소비량, I번째 사람이 소비하는 양입니다. 가로축은. 세로축은 이 I번째 사람의 행복의 수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효용 곡선은 하나도 소비량이 없을 때는 0이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소비량이 늘수록 행복은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소비량 증가 속도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어느 시점에 가면 강제로 밥을 퍼먹여. 밥을 한 그릇 먹이고, 이제 배불러. 난 행복해. 더 먹어야 돼. 계속 먹여요. 그럼 먹기 싫은 밥을 먹게 되면 불쾌해지겠죠. 그 2그릇, 3그릇 죽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어느 지점까지 쭉 한계효용, 이 총효용이 증가하다가 일정 만족점을 넘어서서 강제로 소비를 하게 되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효용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그러면 한계효용, 요 한 단위의, 이걸 10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20이 되고, 요 꼭지점이 25라고 합시다. 높이가. 이 사람이 10단위를 소비하면, 간단히 말해 3단위라고 하죠. 3단위를 소비하면 맥시멈까지 가요. 이거 3개는 너무 적다, 근데, 그림상. 한 10개는 해야 되겠네. 10개는 해야 되겠다, 그림상. 그러니까 첫 번째 단위를 소비했을 때 숫자로 나타내서 이 사람의 효용이 10단위가 늘어난 거죠. 두 번째 단위를 하니까 이게 한 15 됐다, 이거예요. 두 번째 단위는 5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수없이 쪼갠다고 생각하면 이런 곡선이 나오는 거죠. 최초의 한 단위는 10이라는 한계 효용, 추가적인 효용을 마진을 한 마지막 한 단위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추가적인 행복, 이걸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10이다가 두 번째는 5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단위를 소비했을 때 총 효용은 최고점에 가고 한계 효용은 제로가 돼요. 더 매기면 한계 효용은 총 효용도 감소하고 한계 효용은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한 대수학적 혹은 기하학적 표시에 불과해요.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의 소비량에 달렸다.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행복도 증가하지만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행복의 증가 속도는 떨어진다. 이것이 함계호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여기에서 나중에 나온 함계호용 균등의 법칙, 제2법칙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은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어떻게 배합을 해서 살까? A 상품과 B 상품, 신발과 막걸리 2개를 살 수 있다고 할 때 돈으로 신발과 막걸리를 어떤 숫자로 조합해서 사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이렇게 말할 때 2개의 상품을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이 화폐 한 단위당 그 두 제품이 주는 각각의 한계 효용이 같은 점까지 소비하면 최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대수학적으로 또는 기하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원론 교과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혼자서 다 공부해도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여기 I자를 붙였을까? 왜? 만약 이 I번째 사람의 행복의 수준이 자기 자신의 소비량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도 좌우된다면 훨씬 복잡해지겠죠. 이 I번째 사람의 행복은 소비량의 함수인데 자기의 소비량, 자기 자신의 소비량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CI 플러스 1번째 사람의 소비량, 내가 잘 아는 친구 또는 또 다른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 I 마이너스 한 번째 사람의 소비량, 그냥 말로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실제로 어떠냐? 실제 인간은 영향을 받죠? 여러분은 안 받습니까? 받죠? 친구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괜히 신경질이 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사람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는 존재입니다. 남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데 나는 2끼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죠? 남들은 하루 3끼 다 먹는데 나는 2끼밖에 못 먹어. 그럼 똑같이 2끼를 먹어도 굉장한 열등감과 불안 또는 불행감을 느낄 겁니다. 인간은 끝없이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아메바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속에 각인되어 있는 일종의 유전자의 본능에 따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집에서 불러가지고 출장 요리사 불러서 마당에서 먹고 있는데 집 앞에서 어떤 애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밥 넘어가겠어요? 걔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겠죠. 좀이라도. 나의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그쪽이 더 행복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인간입니다. 아까 말한 두뇌 구조에서 R 부분이라는 이 파충류 시대의 그 기능도 있지만 대뇌 피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도와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타적 행동을 자꾸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이타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론적인 모델을 만들 수 없죠. 여러분, 변수가 2개면 평면 공간에서 아까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죠. 변수가 3개면 평면 공간에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죠. 입체처럼 3D 애니메이션처럼. 그렇죠? 우리들의 두뇌가 허용하는 직관의 한계는 3차원까지입니다. 3차원. 4차원 이상은 쓸 수가 없죠. 만약 이 사람의 효용이
행복 수준이 C-1, C1, CI-1, CI, CI 플러스 1 세 개의 변수가 있다면 이것까지 해서 4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는 추상적이지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때 맥시멈은 축이 3개예요. 3개. X축, Y축, Z축.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이것이 인간의 두뇌가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4차원 공간이 있다고 그러죠. 물리학과 학생이 있나요? 예.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있을 건데 우리는 그걸 인지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그걸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변수가 4개가 되면 수학적으로도 대수학적으로도 모델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기하학적으로 이 모델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이걸 없애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공리 또는 이 공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공리죠.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는 모든 인간은 아주 그냥 사이코패스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동정심, 연민, 연대의식, 유대감, 타인과의 접촉에 대한 욕구, 또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면 저 친구도 나를 언젠가 도와주겠지 하는 쌍방간의 호혜성에 대한 기대, 또는 심지어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지금 어플라이 하고 있는 좀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어떤 여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10억 원쯤 어디 복지재단에 탁 기증해야겠다. 어떤 동기에 의해서건 인간은 이타적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일체 그것을 다 배제하죠. 경제학자가 심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대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론 모델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간은 이타적 행동과 이기적 행동을 함께 하는 존재이지만 경제학자들이 보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 자신의 행복, 만족, 이익이라는 한 가지만을 보면서 행동하는 이기적 인간으로 전제되고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 문제를 봐주십시오. 이 사람이 공급자 기업의 입장, 기업은 뭐냐? 똑같이 대칭적인 겁니다. 기업은 자 이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자기의 최대 만족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동하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 한 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물건의 또는 서비스의 한계효용이 같은 점까지 되도록 여러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량을 조합하면 그게 최적 선택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은 뭐냐? 기업도 예산 제약이 있죠. 예산 제약. 기업의 자본금 또는 운영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노동력을 고용하고 원자재를 사오고 기계를 임대하고 비용을 들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소비자는 자기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급자는 자기의 이윤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하는데 둘 다 예산 제약성, 예산 제약을 받고 있죠. 그렇죠?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해서 자기의 효용을 최대화하려고 그러고 공급자는 기업은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두 개를 구입을 적절히 해서 배합함으로써 이윤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대칭적인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소비자 행동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 공급자 행동 이론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수요 공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맺을게요. 경제학계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중에 앵무새도
경제학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앵무새는 말을 배우죠. 요즘 인기 있는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그 구간조가 나오던데, 그죠? 엄마가 불났다, 보면 저도 가끔 보는데, 그런데 앵무새는 훈련을 시키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앵무새한테 2단어만 가르치면 앵무새가 경제학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수요, 공급. 여러분이 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의 여러 인터뷰라든가 기고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거기는 거의 대부분 수요와 공급이라는 2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용어는 별로 없어요. 경제학자들 사이에 도는 또 하나의 우스개가 있는데,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인간에게 눈을 2개 주신 이유는 한쪽 눈으로는 수요를 보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급을 보라는 뜻이다,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메이나드 케인즈 시대 이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로 수요만 봤거든요. 그런 경제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레이건 시대, 대처 시대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이른바 네올리버럴, 신자유주의자들은 줄창 공급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경제학자들이 어이 하느님이 왜 우리한테 눈 2개 준지 알아? 한 개는 이 친구야 수요를 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공급을 보라는 거야. 자네들은 왜 하나씩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요 공급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맺겠습니다. 만사에는 다 가격이 있죠. 가격. 우리가 아까 물리학과 경제학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천체의 질서를 물리학이 탐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분자와 원자, 양자 속으로 들어간 양자역학 분야를 또 구축을 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천체 물리학과 비슷한 것이 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입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 전체, 국가 경제 전체를 놓고 물가, 성장률, 그죠? 물가, 성장률, 고용률, 그 다음에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 전체를 놓고 관찰하는 겁니다. 마치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는 것처럼. 미시경제학은 분자 속으로, 원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 한 기업, 하나의 시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 공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개인들이 아까 말한 공급자로서 나타나는 경제인, 또 상품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자로서 나타나는 경제인, 이 사람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죠. 얼마에 팔래? 얼마 주라? 그것이 가격 메커니즘입니다. 만물의 가격은 다 시장에서 결정되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회사 사장님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죠. 독과점 시장에서는 그냥 공급자가 가격을 그냥 결정합니다.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많죠. 여러분 병원 가면 치료비 이거 국가가 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가격을 다 정해놨거든요. 일반적인 경우 시장에서 경제인들끼리 만나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요 공급만 알면 경제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쉬워요. 보십시오. 경제학자는 기하학을, 대수학보다는 기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눈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 평면 좌표에서 이 가로축을 물량, 양, quantity, Q라고 적습니다. 세로축에는 price, 가격을 적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는 사과, 운동화, 안경, 장식용 귀걸이, 장신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 하나의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단순하죠. 가격이 오르면 더 삽니까? 덜 삽니까? 덜 사겠죠. 사람들이 덜 찾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왜냐? 그 물건 가격이 오르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액수가 줄어든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을 소득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소득 효과. 내 물건 값이 오른다는 것은 내 소득이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덜 사게 되죠. 대체 효과. 이 물건이 비싸지면 맥주 값이 오르면 소주를 먹으면 되죠. 대부분의 상품들은 대체품이 있습니다. 대체품. 이게 너무 비싸면 다른 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대체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올랐어? 다른 걸 사지 뭐. 그렇게 해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량이.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 있을 때 소비자들이 이만큼을 수요했다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P0일 때 팔리는 양이 Q0였다 이런 얘기예요. 수요량을 소비자들이 사려고 하는 게. 가격이 P1이라면 올랐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겠죠? 소비자들이 덜 원하게 되겠죠. 여기 어디 있다고 합시다. 이거 Q2라고 그래요. 가격이 내리면 Q1, 여기를 P2라고 그러고 여기를 Q2라고 그럽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그림입니다. 말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걸 그냥 그림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요 곡선에 관해서 알아야 될 딱 한 가지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그 한 가지예요. 기하학적으로 쓰면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다. 이렇게. 대수학적으로 쓰면 좀 더 깔끔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시장에서 그냥 어떤 이유에서건 가격이 올랐어요. 그 물건이. 나도 100원에 팔던 것을 200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공급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겠죠. 돈이 남으니까. 새로운 공급자도 들어올 거고 기존 공급자도 더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한 가지는 공급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일 때 공급자들이 얼마나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느냐 그 점들을 쭉 찍은 다음에 그 점의 조합을 만들면 이런 곡선이 직선으로 보이는데 곡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디맨드라고 이제 수요가 디맨드니까 보통 이렇게 수요 곡선을 표시를 하고 수요는 디맨드, 공급은 서플라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만약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시장에서 가격은 P0에서 결정이 되겠죠. 딱 맞습니다. 공급하려는 양, 수요하는 양. 그래서 가격은 P0로 결정이 되고 거래량은 Q0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모든 시장에서 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 맨날 공급 부족. 그 얘기를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값이 오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좀 허무한 얘기인데 이 수요 공급 곡선에 관한 이야기는 저기까지가 다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우리는 수요 곡선이 세로축에 가격을 표시하고 가로축에 물량을 표시를 할 때 우하향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굽이 높은 끈 달린 여성 신발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겠죠. 누구도 그것을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알 수 있을 따름이죠. 대한민국의 신발 공장 사장님들이 얇은 끈이 달려있는 힐이 달린 여성용 그 신발을 얼마의 값에 얼마를 공급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용 신발의 공급 곡선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어느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이것은 추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 자체는 가격의 변동이 수요량과 공급량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모델입니다. 보기는 좋죠.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전부 뭉뚱그리면 대한민국 4,800만 국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다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은 사회의 총수요 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수없이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양을 각각의 물가 수준에 비추어서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 곡선은 사회의 총 공급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이거 5분밖에 안 남았네. 이것을 대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D는 이렇게 씁시다. 수요량은 가격의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공급량도 가격의 함수가 됩니다. 다른 요소들은 하나도 살피지 않았고 오로지 가격과의 관계만 봤죠. 그죠? 이것을 여성용 하이힐 시장이라고 합시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발이 더우니까 이제 여성들이 가나다란 끈이 달려있는 시원한 신발을 신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수요량이 막 늘었어요. 그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죠. 가격과 전혀 무관하게 다른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할 때, 그것은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걸로 간주합니다. shift.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movement.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 shift입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죠. 원래 수요는 뭐의 함수냐? i번째 상품의 수요는 그 상품의 가격의 함수일 뿐만 아니라 그 상품과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의 가격의 함수이기도 하고 i-1. 예컨대 맥주가 막 갑자기 팔리면 마른 안주도 같이 나가겠죠. 그죠? 그 맥주 값이 막 오르면 갑자기 소주가 막 팔리겠죠. 소주 값은 소주의 공급량, 수요량은 맥주 값의 함수이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상품의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딴 건 다 제끼고 그 상품 자체의 가격과의 관계에서만 본 겁니다. 박태원 선수가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갑자기 어린이 수영용품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린이 수영용품의 원래 가격과는 전혀 무관한 수요량의 증가였거든요.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옛날부터 많아요. 수요 곡선이 어린이용 수영 연구의 수요가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 획득 때문에 오른쪽으로 쭉 이동한 겁니다. 많아진 거죠. 이런 것처럼 경제학은 무지무지하게 사태를 단순화시키는 수많은 가정들을 하고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델에서 나타난 결론은 모든 상황에 맞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써먹죠.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그죠? 큰 펜은 안 되겠다. 하여튼 지금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적 인간, 합리적 행동, 수요, 공급, 그죠? 수요량, 공급량, 가격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개념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입에 올려야 될 용어들입니다. 너무 좀 오늘 재미없었나요? 어려웠나요? 자, 이 모든 것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로지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이 개별적인 개념의 뜻과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 그것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주제들을 탐색할 때 훨씬 더 힘을 덜 들이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제들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배워나가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관찰하는 그런 개인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앞으로 다룰 모든 주제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탐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수학적, 기하학적 한계로 인해서 폭넓게 이타적 인간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